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아태이로운 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과학책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요. 서울은 오늘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게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 10명은 안 되는 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아톰 익스프레스를 쓰신 조진호 작가님이십니다. 조진호 작가님은 과학 그래픽 노블 장르에서 벌써 3번째 작품을 내셨고요. 과학책이지만 만화책이기도 하고 만화책이지만 심도 있게 과학을 다룬 그런 장르 작품을 해오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그 저자로서 과학 그래픽 노블 저자로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요청을 드렸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또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진호 작가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진호라고 합니다. 그 과학 그래픽 노블 작업을 첫 책이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꽤 했는데 처음에 뭐 거창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과학 전공을 대학에서 하긴 했는데 대부분 시간을 거의 10년 이상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였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고등학교 교사를 잠깐 하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 그 잠깐 할 줄 알았는데 좀 오래 하게 됐어요. 몇 년 하게 되면서 좀 좀이 좀 쑤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게임 회사 창업해서 스타트업 회사였어가지고 거의 뭐 그 온 생활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어떤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그 고등학교 좀 산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교사를 하게 되는데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너무 좀 좀도 쑤시고 뭔가 이제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약간 만드는 것에 대한 좀 본능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책을 쓰자였고 그리고 그럼 어떤 책을 쓸까 하다가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동생의 권유도 있고 해서 그 만화책을 쓰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과학교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과학 만화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 만화책을 쓰게 된 계기였는데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그 선정된 책이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책인데 저희 3번째 책이요. 지금 그리고 4번째 책을 저수 중인데 저 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다지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만화책으로 써서 저 책에 맞게 스토리가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거가 더 낫고 좀 재미없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몇 년 동안 작업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고 그리고 과학교육에서의 그 만화라는 형식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다분히 개인적인 그 작업에 대한 느낌과 뭐 경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약간 두서없지만 그냥 쭉 소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자료를 쭉 어제 모아서 그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많이 꿨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볼 땐 그 반에서 한 10% 최소 10% 이상은 과학자가 꿈이라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그 뭐 TV라든가 이런 쪽 뭐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학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졌을 게 분명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랬는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극소수가 지금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데 어렸을 때 뭐 이런 영화들을 봤어요. 뭐 스타워즈라든가 여기 뭐 코스모스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아저씨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빨간 저 뭐죠? 그
목티 같은 거 입고 있는 저 아저씨는 칼 세이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당시에 그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를 되게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이 강조하던 그 광활한 우주 뭐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느낌이 있는데요. 그 밤에 별을 볼 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 별들이 그 태양과 같은 하나의 항성들이고, 그럼 얼마나 많은 것이며,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그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약간 염세주의에 빠졌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 어쨌든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세상이 있고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간 이런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낡은. 그리고 뭐 그 만화 영화들에 역시 그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많이 보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리고 항상 이런 만화 영화에는 과학자가 등장하죠. 착한 과학자가 있고 이제 사악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런 과학자들의 어떤 그 파워, 그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외심을 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얀 가운들을 많이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과학자들의 특징이 옳은 소리들을 하는데 무슨 감정이 별로 없고 약간 로봇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묘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여기에 좀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중고등학교 문제집이라든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봄직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과학이 이제 넌더리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꿈은 이제 버리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몇 년 전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 풀었던 문제랑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 벌써 그게 언제적인데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 현장에서는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걸 보고,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자면 좀 문제가 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 지금 이 자료를 띄운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과학 문제가 무엇을 위한 문제인가 좀 이렇게 고려를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과학의 본질이라든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도 없고, 일종의 약간 IQ 테스트 같은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몇 년 하게 되면 과학을 좋아하다가도 이게 싫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공을 과학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갖고 생물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 과학자의 길을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여러 실험실들에 가서 일종의 인턴처럼 그 일을 도와주면서 가능성을 좀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는 당시의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실험실과 거의 흡사한 것들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 선배 형들이랑 누나들이 저렇게 실험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저도 여기서 같이 뭘 했고요. 그리고 생물학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 앞에 큰 개수대 같은 게 있어서 하루 종일 플라스크를 닦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올라요. 저도 플라스크를 많이 닦았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 과학자의 길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를 평생 하기에는 의욕이 좀 안 살더라고요. 안 살고,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도와주다가 좀 다른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 여기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니고 그 흰색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더러운 가운, 너무 더러워서 저게 보통 가운의 역할이 여러 화학물질이라든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오염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인데, 그 가운 자체가 오염원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 대학원을 잠시 쉬고 나가서 게임 회사를 차렸어요. 갑자기 짠 하죠. 햇볕이 짠 하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좀 스토리를 즐기는 걸, 뭐 다들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좋아하지만 저도 좋아했어가지고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임은 제가, 여러분들 중 한 대학생쯤 된 친구들은 이 게임 화면을 보고 할 텐데요. 제가 만든 게임이에요. 마법학교 시리즈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법학교 아르피아라고 하는 게임인데 혹시 아시나요? 예, 이 게임을 만들어서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 일을 한 몇 년을 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실험실로 가서 아까 머리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 누나 형들보다는,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이 일이 훨씬 재밌어 보이죠? 예, 재밌습니다. 재밌고.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으면 또 그게 다 극복이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쭉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게임 일을 계속 할 줄 알았어요. 평생.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고 뭐 있어요. 얘기하자면 오늘의 주된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다 잠시 회사를 나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쯤부터 책을 제가 책을 그렇게 아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요 시점 때부터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로 약간 편식을 해서 역사책이라든가 과학책 장르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과학에 조금은 넌더리가 나서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다가 이때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과학에 좀 더 갑자기 흥미가 갔고, 당시에 무의미하게 있었던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과학자의 길을 쭉 걸었었는데, 그게 재밌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문제풀이 위주고, 근데 저는 과학을 꽤 잘했어요. 생각해보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의 성적이 좋았는데, 그게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좀 다른 성격의 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를 그래도 비교적 좀 능숙하게 했다는 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학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예술활동이랑 겹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림이라든가 음악 같은 작업은 보통 창작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의력을 요구하고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과학은 그건 창작활동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보통 과학은 뭘 발견한다, 뭐 문제를 푼다, 뭐 이런 것들이죠. 원래 있는데 거기서 몰랐던 것을 알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과학자들은 굉장히 천재고, 제가 만나본 과학자들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예술가의 면모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생각에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다윈 이런 분들이 만약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것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과학이 좀 재밌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쭉 인물들,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산골에 있는 학교예요. 한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고등학교 강원도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엄청 춥고 또 여름엔 엄청 더운 곳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 복판에서 되게 바쁘게 야근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여기로 가게 되니까 완전히 사우나 갔을 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만화책을 쓰게 되는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고등학생들 항상 피곤해하고 잠을 많이 자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시험 때문에. 저희들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요. 뭔가 혁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가 봐요. 교육 현장이라는 데는 혁신을 금지하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과학을 쭉 보면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과학 커리큘럼이라든가 또 매번 보는 시험, 이런 것이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과학자가 될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 자체의 본질이 상당히 재밌고 많은 관심을 끌만한데,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짜놓고 시험을 자주 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우겨 넣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과학의 넌더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종의 음모론이 아닌가? 왜냐면 과학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진은 좀 괜히 넣었네요. 이거 복장이에요. 그 교사들. 근데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특별한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 때 이렇게 저승사자 같은 복장을 하고, 저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입고 무슨 민속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프샷 같은 거 찍었던 기억이 나요. 서론에서 전우치 같이. 그러다가 다음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그걸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잘 몰라서 분위기를. 그랬더니 교사가 이런 거 페이스북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지금 나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제가 또 첫 해에 그 야구부를 맡게 돼가지고 이런 걸 그려봤는데 야구공을 쥐고 있는 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 그림을 항상 저의 시그니처처럼 넣어서 했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 교실에 선생님마다 교실에 하나씩 있었는데 옆에 화이트보드가 좀 넓게 있었어요. 그래서 낙서를 많이 하고 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있으면 낙서를 엄청 하는데 이거 다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구경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서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자기 표현 수단이고 그 소통 수단이더라고요. 글보다는 또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너무 웃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 풍자하는 것도 많았고요. 학교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도 학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가끔 만화를 연재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죠, 순전히.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요. 재밌으니까, 공감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지금 자세하게 볼 필요 없는데 학교 근처에, 학교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휴게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휴게소에 가서 뭘 사 먹는데 제가 휴게소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만화를 이렇게 막 그리게 된 거예요. 물론 게임회사 하면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종합예술이라서 그 그림이나 우리나라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다 게임회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깨 너머로 많이 받고 그리는 것들을 저도 그냥 깨작깨작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소개팅 나갔다가 그분을 그려준 건데 이거를 하여튼 넘어가죠,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커리커처도 제가 많이 그려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너무 즐거워라 하죠. 예. 그리고 커리커처의 특징은 그 사람의 특징을 크게 그리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러면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커리커처가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좀 더 과장하고 크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즐거워하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을 커리커처를 많이 그려줬던 것 같아요. 다들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그려줬고. 그런데 이 커리커처 그려주는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저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걸 발견하긴 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 뒤로부터. 그리고 저 교실에 안 찾아오고. 그래서 처음엔 그걸 잘 인지를 못했는데 얘가 요즘 안 보이네 이랬는데 제가 그려준 커리커처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또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중간고사를 만화로 그려봤어요. 근데 이거가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게 통과가 될지 좀 의문스러웠는데 이게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위에. 근데 다들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첫 번째 간단하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제가 그 다음 시험에는 거의 장편 만화를 그렸는데요. 시험지가 이게 묶음으로 돼가지고 애들한테 배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어드벤처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늙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어떤 학생, 이런 스토리였는데 이거를 하려고 거의 한 열흘을 엄청 열심히 작업을 해서 만화책 형식으로 되어 있는 중간고사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 만화를 보면 만화 자체가 재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 말풍선이 있죠. 거기를 채워넣는 게 이제 미션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지식을 묻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의 위트를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사실 제가 1년차 때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멋대로 할 때의 시기예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엄청 뿌듯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을 나오면서 표정이 궁금했고, 근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서, 너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애를 자꾸 물어봤는데 시험 어땠냐고, 괜찮지 않았냐고 했더니 괜찮아요, 뭐 재밌던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피드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다 그 1년차 때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학생들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우리 때처럼 그런 시험의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이건 바로 이제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그 시험을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만화가 재밌는 거는 그 뒷전이고, 그래서 이 만화 시험지는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도 힘들고.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지금 제가 그 과학 만화책을 쓰는 데까지 가게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런 컨텐츠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이 그 여기 낙서를 좀 진화시키더라고요, 스스로. 진화시키는데, 그 첫 컷을 제가 그려주면 그 이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컷을 릴레이 만화 형식으로 그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스토리가 산으로 가겠죠, 당연히. 근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서 그 학생들이 이거를 와서 구경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쉬는 시간에 이런 것들도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화를 되게 잘 그려요, 진짜.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아이들한테 만화를 그려보라고 대놓고 그런 것도 시켜봤는데 너무 잘해요. 퀄리티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만화를 뭔가 크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뭐 내가 만화를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라 그러면 그냥 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만화에 어떤 정형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 만화책을 쓰는데 어디 학원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책 보고 배워야 되나요?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비교적 긴 분량의 만화를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빨리 배우고 잘 배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여기 있는 만화도 보면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한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만화도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대사 한마디가 없는데 뭘 고발하는 것 같아요. 이 만화의 내용은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첨예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엄마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내가 성공한 사람보다는 바르고 행복한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적표를 보시더니 넌 정신이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어머니를 디스하는 그런 만화네요. 그리고 이건 페이스북의 익명성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 같고, 네.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다 보관을 해놨는데 다시 봐도 좀 재미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만화가 그 그림을 잘 그려드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못 그리는 그림이 주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만화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동생 영향이 좀 컸어요. 여동생이 실제 만화 작가고, 오랫동안 좀 했던 만화 작가고, 이름이 좀 알려진 만화 작가예요. 여기 있는 웹툰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주희 작가라고, 제 또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책을 쓸 거면 그림책을 그냥 하지 말고 만화책을 그려봐라 하고 저한테 많이 했고, 알았어 하고서 저가 이제 만화책을 썼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러는데 진짜 쓸 줄 몰랐대요. 그리고 만화가 그렇게 긴 만화를 쓰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해보란다고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근데 나오는 걸 보고 좀 놀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쭉 써내려갔죠. 네. 저는 단행본 책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오래 걸려서 그게 좀 인내심을 좀 요구하고, 이게 웹툰 같은 경우도 물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그 매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주일 할당을 이렇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단행본을 쓰는 건 이게 한 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든지 게을름을 피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권까지 썼고, 그리고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는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생명의 진화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네. 그래서 이게 제 책은 만화책이고 사실 아주 독특한 컨텐츠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과학 만화라는 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 이것도 아니고 지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물론 다른 만화보다는 종류가 좀 적긴 하지만 꽤 많이 있고 외서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상당히 있긴 한데 어떤 어떤 정형화된 포맷은 없는 것 같아요. 작가의 어떤 개성이 많이 들어가고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게 뭔가라고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간접 체험인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의 생각과 감정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약간 빙의가 돼서 간접 체험하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왜냐면 그 부분이 좀 약간 감동이랄까? 제가 과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자체가 감동인 게 아니라 그 상대성 이론을 구상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바른 길만 간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구렁텅이로 빠지듯이 가다가 이렇게 쟁취되는 어떤 그런 건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좀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된다는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사고 과정이라는 게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어받고 걸러내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개연성도 충분히 많고 그래서 그냥 과학을 전달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과학이기 때문에 재미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만화라는 형식은 꽤 괜찮은 것 같고 보통은 과학 만화책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쉽고 재밌다라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해서 잘 이해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잘 이해가 되도록 그려진 그림은 사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상당히 검증됐고, 잘 만들어진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만화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캐릭터들이 있죠. 거기에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실존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개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밌고, 또 스토리가 있죠, 그 안에. 항상 성공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몰입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그 어려운 과학을. 그런 면에서 만화라는 형식이 꽤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잘 기획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과정으로 책을 썼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볼게요. 당연히 처음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주제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소양이 조금 높다고 할까? 그냥 과학을 전공했고 어쨌든 과학 교사로 몇 년을 일했으니까. 하지만 그걸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정리조차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주제를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약간 게으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기사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멍 때릴 때는 사실 머릿속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골몰어에 대해서 지금 몰입한다고 해서 뭐가 좋은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좀 빈 공간으로 돼 있는 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보통 물론 이제 글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스릴러물이라든가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는 직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몇몇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초반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작가조차 모를 정도로 뭔가를 진행을 그냥 머릿속으로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마치 자신이 옵저버, 관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그걸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과학책, 제가 쓴 과학책 같은 경우는 플롯이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었어야 돼요. 그냥 직감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반에 이런 설계를 굉장히 빈틈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옮겨놓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약간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콘티까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밑에 콘티인데, 콘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는 작업에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한 60% 정도까지의 일이 콘티 쓰는 단계까지 소요되는 것 같고, 40% 정도가 이제 작화 작업, 그리는데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창작 활동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한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뭐 재능이 있으니까 넌 잘하네, 뭐 이런 건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는 이제 그림이 자신 있지가 않아서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깔아놓고 이제 깨끗하게 좀 선을 딴다고 하는데, 그렇게 작업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을 지우면 이렇게 좀 또렷하게 되고, 색깔을 입히면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참 쉬워 보이지만 과학사 책이기 때문에 고증을 좀 철저히 해야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건축물이라든가 뭐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그 어떤 지역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구글이 있어서 구글 검색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굉장히 자료가 구체적이네요. 어제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갖고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과학을 시대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뭐 근대과학, 현대과학 뭐 분야별로 나눠서 해볼까도 했는데 도무지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인물 중심으로 할까? 뭐 다윈, 뉴턴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보통 많이 시도되는 방법이고 좀 진부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로 하자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뭐 중력, 뭐 유전자 이렇게. 근데 주제를 정했으니까 뭔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학사의 흐름을 보면 매끈하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마치 모래밭에 여러 발자국이 있듯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정리된 것들은 그 중에 아주 가느다란 선을 정리해서 정설로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가느다란 선만을 가지고 책을 쓰면 되게 재미가 없어서, 사실 가능하면 그 발자국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롯을 잡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산만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기승전 갖추면서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좋은 뭐 묘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구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워낙에 오랫동안 만들어서 약간 게임처럼 하자. RPG 게임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롤플레잉 게임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것보다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롤플레잉 게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약간 있어서 책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하고 퀘스트 같은 거 수행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약간 악당도 있고. 여러분들 그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책에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약간 없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다들 개성이 넘치고 오히려 괴팍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 책에 등장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묘사를 했고 오히려 좀 더 과장을 했어요. 뉴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실제로 근데 더 그렇게 더 독특하고 더 괴팍하고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의 드는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죠. 그 외모라든가 실제로 그 사람의 이 책에서의 어떤 행동도 그렇고요. 그렇게 만들었죠. 캐릭터 만드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 만화책 할 때 개성을 듬뿍 담아서 중첩이 되는 인물이 있으면 안 돼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다 다르게.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책은 좀 질색이다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책 중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 과학책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우겨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뭐 교과서가 전형적인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거 별로 개인적으로 좀 싫고, 그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과학을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오히려 과학자들이라면 어땠을까라고 본인도 같이 감정이입도 되고 하면서 좀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괴물 같은 식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보통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뭐 괴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 그래서 커리큘럼도 없고 가르치려 두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제가 책 쓸 때 가지고 있었던 자세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콘티를 작업하는 장면이네요. 생각이 쭉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갖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죠. 그리고 그 감정이입이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사고 과정도 그렇고 어떤 좌절과 희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이게 다분히 개인적인데요. 이 작업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저는 적극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보통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글로벌한 어떤 컨텐츠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착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 어떨 때는 이게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공감을 할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보통 자기의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흘러간다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보고 싶은 거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주변을 의식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의식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오류에 빠지는 걸 제가 예전에 게임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계속해서 뭔가를 넣으면 되게 지쳐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좀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여백을 줘요. 어떤 식으로 줄지는 각자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약간 세련미가 좀 가미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좀 여백을 줄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이건 작가 입장에서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가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서, 그릇된 어떤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데, 분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도 그렇고, 그리고 사족을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근데 왜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냐면, 작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좀 잔뜩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자연적으로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두 번째 게노믹스프레스가 이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너무 분량이 많아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밸런스 조절. 이 말은 사실 게임 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게임 만들면 개발 기간이 한 70% 있으면 나머지 30-40%는 밸런스를 만드는데 투입을 하거든요. 그 난이도. 그리고 그 안에 난이도뿐만 아니라 어떤 종족별 상생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재미난 게임을 만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책에서도 약간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자료를 준비했네요. 가속도 유지하기는 작업한 입장에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그리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전 느끼고, 또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책을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계속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그 만화의 연출의 묘미는 컷 분할이더라고요. 그 컷을 어떻게 연출하고 그래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3컷으로 처리할 건지 2컷으로 할 건지, 아니 극단적으로 1컷으로 할 건지는 그 작가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만화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도 약간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걸 스스로 배우게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죠. 그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거랑 비슷해요. 그 만화를 작업을 하는 거는 그 안엔 조명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의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게
땡겨서 촬영할 건지, 멀리서 촬영할 건지, 아니면 뒤에서 할 건지, 위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생하고 이제, 동생도 만화 작가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만화 작가들 중에 드라마 연출가라든가 감독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대요. 왜냐면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오히려 처음부터 그 영화 감독이라든가 드라마 감독을 처음 진출한 사람보다 그 전에 그 만화 작가로서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제가 알고 보니까 봉준호 감독도 그 만화가가 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캐릭터가 되게 좋은데, 이 캐릭터를 이제 그리다 보면 제가 그 마치 제가 그린 캐릭터인데 제3자 같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대화하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근데 표정이 그 눈에서 거의 한 80%는 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동자를 되게 작게 그리는 편인데, 그 눈동자를 작게 그리는 것이 좀 더 표정을 좀 풍성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일본 만화 같은 경우 보면 눈동자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경우에 표정이 오히려 풍부한 게 아니라 약간 인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이렇게 눈동자를 작게 하면 얘가 지금 두려운지 아니면 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좋고, 그리고 신비한 캐릭터 있죠. 그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를 보통 그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안경을 씌워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 안경을 씌워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면 그 캐릭터가 되게 신비주의에 쌓여 있는 그런 캐릭터가 돼요. 그걸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 밀도 조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한 페이지가 하나의 컷처럼 여겨져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좀 흉하게 되더라고요. 그 만화책의 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말풍선 되게 중요하다는 거. 보통 여러분들 만화 그리라 그러면 말풍선을 맨 마지막에 그리거든요. 먼저 그림 다 그려놓고 말풍선을 적당한 데다 끼워 놓는데, 그러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말풍선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봐야 돼요. 그냥 다른 그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말풍선을 균형감 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말풍선을 보면서 시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풍선을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풍선의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캐릭터들. 제가 과학 만화를 하면서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를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많이 등장해도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과학사에서는 여성 과학자들 물론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어서, 군대 만화를 그려도 이렇게 남자가 많은 이렇게 만화가 안 만들어질 텐데, 이 과학 만화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너무 많아서 여성이 좀 등장하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좀 넣어요. 예. 그리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스토리의 어떤 분기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아이디어 좋다. 근데 가까운 또 여동생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개시킬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넘어왔다가 사실 꼭 참는데요. 왜냐면 그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그게 확 반감이 돼요. 그 기분이. 말했다는 것 자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만 알고 있게 하는 것이 그 기분이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 장면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얘기하지 않는 거. 오픈된 결말. 그 과학 자체가 오픈된 결말이잖아요. 마무리가 된 분야가 있나요?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마무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 책에 등장하는, 제 책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오픈된 구조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만화 작업은 물론 소설 작가도 그러긴 하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가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하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만든 책 내용이긴 하지만 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몰입감을 경험하게 돼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몰입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캐릭터가 이제 여기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뭐 안녕하게 된다거나 이럴 땐 약간 눈시울도 붉어지는 약간 그런 경험도 좀 되고요. 초반 힘들더라고요, 작업할 때. 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산을 올라갈 때 5시간 걸려서 정상에 간다 그랬을 때 처음에 3-40분 되게 힘들거든요. 어느 세월에 여기를 5시간을 저까지 가냐.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리고 막판에 또 이제 한 몇백 미터 남겨놓고 엄청 힘들죠. 정상까지 갈 때랑. 근데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영화를 만든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업을. 그래서 나중에 제 책이 약간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약간 진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아이고 이게 내용이 끝났네요. 역시 제가 그 강연을 진행해 보니까 예고했듯이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도는 조금 한 다음에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